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선의 건국 이념인 성리학의 발전, 그리고 성리학이라는 그 내부의 그 원리와 성리학의 학풍에 따른 학파의 형성, 그리고 조선을 지배했던 예학과 보학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 성리학이라는 건 고려 말에 충렬왕 때 안양에 의해서 처음 들어왔었죠. 성리학은 일단 고려 말에는 대단히 고려 사회 후기에 어떤 사회적 폐해단을 시정하고자 하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학문의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회 모순의 어떤 극복의 이념, 그리고 사회 개혁의 명분을 제공하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건국 이념으로서 작용을 했었죠. 그러나 이러한 성리학을 수용했던 신진 사대부들의 경우 결국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세력으로 분열이 됐었는데요. 우리가 이 신사의 두 개의 세력을 온건파 세력 또는 급진파 세력이라고 하고, 이 급진파 세력의 경우에는 역성혁명파, 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들의 차이점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려라는 사회가 어떤 폐단을 시정해서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세우기에는 좀 너무 늦었다.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사회를 새로 개국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한쪽의 입장에서는 어떤 성리학적인 어떤 대의 명분에 따라서 불사이군이라는 말이 있죠. 두 명의 군주를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충이라는 어떤 도덕관념을 더 중시 여기는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고려라는 나라의 어떤 사회적인 폐단과 문제를 시정해서 고려 왕조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죠. 이 두 세력은 과전법이라고 하는 사전 개혁을 둘러싸고 결국 두 개의 세력으로 이제 분열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두 개의 세력의 차이점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런 혁명파는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훈구 세력으로 불리게 되죠. 15세기의 집권 세력이고요. 이들은 특히 세조 연간에 하나의 정치 세력화되었습니다. 자, 이들의 뿌리는 당연히 정도전을 중심으로 하는 역성혁명파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당연히 이들은 조선을 건국한 세력이죠. 그러니까 조선을 건국한 세력이니까 목적 자체가 부국강병과 또 부국강병을 위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도 정치만으로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떤 체제를 정비하기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건국 초반이기 때문에 왕도 정치와 또 패도 정치의 어떤 융합을 강조한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와 부국강병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성리학을 받아들였긴 했지만 성리학뿐만 아니라 바로 불교, 도교, 민간신학이라는 다른 사상들이죠. 성리학 이외의 사상들에 대해서도 대단히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이들이 국가를 세우고 어떤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례를 강조하게 되죠. 주나라의 예법이고요. 또 이들의 학문적인 어떤 성향을 보게 되면 사장적 성향이 강하다. 자, 여기서 사장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라든가 문과 같은 어떤 한문학입니다. 한문학. 이러한 한문학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은 특징이 대단히 창의성이 높고 어떤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들은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초 15세기에는 이런 사장학을 중시했던 훈구파들의 학문적 성향 때문에 다른 학문에 대해서 대단히 포용적이었고, 또 부국강병을 위해서 다른 학문을 수용하다 보니까 과학과 기술과 문화가 대단히 발전하는 시기였다는 것이죠. 반면에 16세기에 살인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이들은 경학, 유교 경전인 경학만 강조하고 오직 성리학만 추구하다 보니까 과학과 기술이 좀 쇠퇴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훈구파들 다시 보시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들의 사장적인 경향이 이들은 세종 연간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수준 높은 근세 문화를 창조하게 되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살인파들의 성향을 보시면요. 자, 이들은 고려 말에 온건파 세력인 정몽주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이들은 조선 건국에 반대를 해서 대부분 지방으로 낙향한 바로 지방 세력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이제 사림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이들은 학문적 경향이 아까 훈구파의 경우에는 사장학적인 경향이었다면 이런 사림들은 경학적 성향을 띠게 된다.
여기서의 경악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유교 경전을 보다 더 중시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더 철학적이고 깊이가 더 있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사학을 중시하는데 이러한 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기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인격적 수양과 도야에 어떤 보다 더 중점을 둔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훈구 같은 경우는 사학이 아니라 훈구 세력들은 관학파인데요. 이러한 관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국립학교 출신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여기서의 관학은 조선을 건국한 훈구파 세력들이 치인으로서 그러니까 학문이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통치 규범으로서 이런 학문적 성향이 더 강했다. 그것을 더 중점을 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림들은 결과적으로 조선 건국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들은 지방의 향촌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했고요. 당연히 이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16세기에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그 권력 기반이 바로 서원과 향약에 있습니다. 물론 넓게 본다면 이들의 자치 조직이었던 유양소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중앙 집권에 반대해서 향촌 자치를 추구하면서 이제 유양소를 설치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후학을 양성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근거지, 어떤 정치 세력의 근거지로서 서원을 중시했고요. 그리고 향약이라는 걸 통해서 바로 향촌 사회를 장악해 나간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의 권력 기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몽주에서 이제 길제 그리고 성종 때 김종직 그리고 그 이후에 김귀행필로 그 학통이 이어지게 됐는데 특히 이제 김종직 때부터 김종직이 성종 때 중앙 정계에 진출하면서 사림들이 처음 중앙으로 진출한 시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오직 성리학만 중시 여기고 그 이외의 사상들은 이제 이단으로 간주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15세기에 발달했던 이런 근세 문화가 오히려 어떤 과학과 기술이 천시되는 그러한 사회 풍조를 낳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훈구와 사림은 결국 성종 때 이러한 사림들이 중앙으로 진출하면서 훈구 세력들을 비판하게 되죠. 특히 이제 사림들이 언론기관인 삼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훈구 세력들을 비판하다 보니까 결국 훈구 세력들이 이런 사림들을 이제 제거하는 사건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전에 살펴봤었죠. 우리는 그거를 사화라고 불렀고요. 사화는 김종직이 조의제문이 문제가 돼서 연산군대에 있었던 무오사화 그리고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 윤씨와 관련된 갑자사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광조의 개혁정치 과정에서 위훈 삭제를 문제 삼았던 이런 훈구에 의해서 조광조가 제거됐던 바로 김효사화가 있었고요. 마지막 명종 때 두 외척 간의 소윤과 대윤의 싸움이 있었죠. 이때 소윤이 윤영원이 승리하면서 대윤이었던 윤임과 그와 결탁되어 있던 이 사림 세력들을 제거한 게 바로 을사사화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사화가 바로 훈구와 사림의 갈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러한 성리학의 발달,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하고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죠?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 성리학은 크게 주리론과 주기론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리학의 리와 기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세상 만물의 어떤 이치, 도덕 관념, 어떤 사물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원리,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실적 경험 세계,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어떤 원리가 어떤 관념이 현실 세계의 어떤 형질을 갖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게 그게 어떤 제도라든가 또는 어떤 물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를 강조하는 세력과 기를 강조하는 이런 두 개의 세력을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는 그것을 주리론 또는 주기론 이렇게 부릅니다. 주리론의 선구자는 이현적이고요. 이런 이현적의 학풍은 훗날 이황에게 계승이 되고 이황이 바로 이러한 주리론을 집대성하게 됩니다. 또 기를 강조하는 입장이 이제 서경덕이 있는데요. 서경덕은 말 그대로 기, 아까 말씀드린 현실적 경험 세계를 보다 중시 여겼고요. 이런 서경덕의 학문은 훗날 조식과
이의에게 계승이 되는데 이 조식은 이제 북인의 영수가 되고요. 이 이의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이 훗날 노론 세력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현적과 서경덕을 선구로 하는 주리론과 주기론이 결국 이황과 이의에 의해서 좀 집대성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주리론의 경우에는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만물에 내재되는 이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형체를 갖추지 않은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를 강조하는 주리론 입장에서는요. 바로 현실적 경험 세계보다는 도덕적 원리를 훨씬 더 중시 여기죠. 따라서 이들은 특히 영남 지방 사람들, 경상도 영남 지방 사람들에게 많이 연구가 되었고요. 자, 이들은 어떤 이상적인 유교 질서 사회, 유교 질서에 의한 어떤 이성적 사회를 이상적 사회를 중시 여기다 보니까 이런 신분 질서를 좀 강하게 옹호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황해학문을 계승했던 이 남인들의 경우요. 남인들의 경우 인조반정 이후에 서인들과 이제 대립하게 되는데 물론 서인과 남인의 연합 정권은 공론 정치는 유지가 되지만 그 내부에서 어떤 예속 논쟁이라든가 이런 논쟁을 벌일 때 서인들이 이의 학문을 계승해서 어느 정도 사회 경장론적인 경향을 보인다면 남인들은 유교적 이상 정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서얼 허통이라든가 또는 노비 속량이라든가 뭐 이런 데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신분 질서를 옹호하는 입장이 바로 주리론에 강하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리론의 선군이 이현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현적의 경우에는 바로 성악 군주론을 제시했다.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현적의 성악 군주론은 한마디로 군주는 자기 스스로 깨우쳐서 성군이 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이현적의 성악 군주론이 훗날 이황과 이의에게 이황과 이의 때 오면은 두 개로 이제 나눠지게 되죠. 이황은 이현적의 주장을 그대로 계승해서요. 바로 성악 10도에서 군주는 스스로 깨우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면 이의는 성악 지묘에서 훌륭한 신하가 그러니까 학자인 신하가 군주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군주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인재, 훌륭한 학자를 자신의 어떤 그 주변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재 등용. 훌륭한 인재를 알아보고 그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그 인재를 통해서 군주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바로 이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다르죠? 이 부분도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현적의 주리론이 이황 때에 와서 집대성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황은 이와 기를 완전히 분리를 시킵니다. 이와 기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기 이원론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는 이황 입장에서는 이는 대단히 선한 것, 선한 것으로 보고요. 기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에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라는 게 있죠. 사단. 그러니까 인, 의, 예지. 이 인, 의, 예지로부터 이제 비롯되는 것 중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어떤 본성 중에 하나가 인이 발현되는 측은지심, 그다음 의가 발현되는 수호지심, 그리고 예가 발현되는 사양지심, 그리고 인의의 지, 그러니까 지니까 시비지심. 요 네 가지가 우리가 이제 사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단은 대단히 이가 발현되는 선한 이가 발현되는 것으로 보고 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기대승과 이황이 이제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 칠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감정이죠. 뭐 희노애락과 관련된 감정들인데 이러한 감정은 대단히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기가 발현된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는 선한 것으로서 사단을 발현시키고 기는 선과 악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칠정을 발현시키는 것으로 본다. 이게 이황의 입장이고요. 따라서 이것을 완전히 분리시키기 때문에 이기 이원론이라고 봅니다. 이 중에서 당연히 이황은 리를 더 강조하는 입장. 그러니까 불완전한 기보다는 완전한 이를 더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황의 대표적인 이론 중에 이기호발설이라고 있는데요. 바로 이 이기호발설은 금방 말씀드린 이 이와 기가 모두 발현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율곡 이의 같은 경우는 이의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만 발현될 수가 있고 기 안에 이 세상의 원리인 이는 이미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가 발현되면 이는 당연히 따르는 것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거를 기발 이승설이라고 불러요. 율곡 이의 선생님은. 반면에 이황 선생님은 이와 기가 모두 발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좀 이황과 이의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성악 10도가 이렇게 나오죠. 성악 10도를 보시면은 이황 선생님이 그림으로, 이 도자가 그림 도자예요. 성리학의 기본적인 원리를 그림으로 설명한 어떤 저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이 성악 10도에서 성악이 스스로 깨우쳐야 된다는 이현적의 성악 군주론이 그대로 계승돼서 이황의 저서인 성악 10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기론을 보겠습니다. 자, 주기론은 바로 이가 어떤 형체를 갖추지 않은 것이라면 기는 그 이가 내재되어 있는 어떤 형질을 갖춘 그런 존재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형인 바로 기, 그 기가 바로 제도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 경험 세계를 중시하게 되고 이런 현실적 경험 세계를 중시하는 이런 주기론 입장에서는 학문이라는 것을 이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어떤 사회를 통치하고 또 이 사회의 어떤 모순이라든가 어떤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학문을 통해서 이것을 고쳐 나가야 된다는 바로 사회 개혁론 또는 사회 경장론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주기론자들이 어떤 개혁적이고 어떤 진보적이고 어떤 사회의 어떤 경장론을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율곡 이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신만양병설이라든가 또는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쌀로 특산물을 대체해야 된다는 수미법을 주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경향이 훗날 서인 중에서도 노론의 일부에게 계승이 돼요. 그래서 그들은 서울 허통이라든가 노비 속량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사회개혁에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기론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 경험 세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개혁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이들이 사회개혁적이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주리론을 계승한 남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개혁적 성향이 있다. 좀 더 적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선구자는 서경덕이고요. 서경덕의 경우에는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와 도교 그 이외의 사상들에 대해 대단히 관용적이고 좀 포용적인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계승한 인물이 2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조식, 바로 북인들이 이 남명 조식의 사상을 계승한 사람들입니다. 광해군 때 집권층이죠. 자, 이들을 보시면은 서경덕과 마찬가지로 노상 사상에 대해서 대단히 포용적이고요. 또한 실천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성리학적 대의 명분, 중화사상과 대의 명분, 어떤 분수론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고 이들은 대단히 좀 현실적인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융통성이 강하죠. 따라서 임진왜란 때 의병장을 대부분 배출한 것이 바로 이 북인들이고요. 그래서 의병장을 배출하는 이러한 어떤 전과 때문에 훗날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 때 권력을 잡을 수가 있었고요. 또 이들의 어떤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이런 학문의 성향 때문에 결국 명나라가 후금과 대치했을 때, 대립했을 때 명나라가 조선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원군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광해군과 북인 세력들은 후금 세력이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한마디로 뜨는 해고 명나라는 지금 지는 해기 때문에 우리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명나라를 섣불리 지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강옥립을 통해서 10,000명의 군대를 파병하지만 결국 첫 번째 전투에서 투항을 합니다. 그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중립 외교다. 그리고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다라고 하는데 바로 북인 세력들의 이런 학문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의 경우에는
이황과 조금 대조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아까 이황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와 기가 모두 발현된 것으로 봤죠. 다만 이가 발현될 때는 선한 사단에 발현이 되고, 그 다음에 기가 발현될 때는 바로 선과 악이 내재되어 있는 어떤 분노라는 감정이라든가 슬픔이라는 감정이라든가 이러한 칠정에 반영된다고 보지만, 이 선생님은 기만 발현되고 이는 기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와 기는 별개이긴 하지만 이가 기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일단 기에 있다고 보고요. 모든 현상은 기의 움직임에 따라 다르다. 이는 그 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원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보다는 기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쌤이 이를 비천한 것으로 보진 않아요. 예, 이 선생님도 이황 선생님과 함께 이를 대단히 선한 것으로 보지만 이황 선생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율곡 이인은 기를 보다 더 강조했다는 것이죠. 자, 이통기국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존기비론. 자, 이거는 이황 선생님의 주장이었어요. 말 그대로 이는 존귀하고 귀하고, 예, 그 다음에 기는 매우 비천하다라고 해서 이를 더 귀한 것으로 보고 기를 천시하는 이런 이황 선생님의 입장이었지만, 이는 이통기국설이라고 해서 이는 만물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보편적 원리, 그 보편성을 띠는 것으로 보고요. 기라고 하는 것은 이 기국할 때 국자가 좁을 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만물의 통에 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반면에 기는 국한된다는 거죠. 바로 특수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과 조선과 만주족이 있다면 훗날 서양까지 있다면 모두 각자의 특수성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한테도 이 사람은 기질이 어떻다, 저 사람은 기질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훗날 이 선생님의 이러한 이통기국론은요, 이 서인들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게 되고, 다시 노론이 충청도의 노론을 우리가 호론, 그리고 경기와 이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노론들을 우리가 낙론이라고 하는데, 훗날 이 보편성, 이통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충청도의 노론이 호론이고요. 또 기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기의 어떤 특수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바로 낙론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호론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인간과 사물은 그 본성이 완전히 서로 다르다라는 잠시만요. 자, 이걸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와 기가 있는데, 자, 이는 보편적 원리를 띠고요. 기는 특수성을 띈다. 이때 보편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낙론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필기한 것 같아요. 기를 강조하는, 특수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호론이고요. 이런 낙론인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인간과 사물은 그 본성이 서로 같다. 인물성동론을 주장하게 되고요. 호론 입장에서는 인간과 사물의 그 본성이 서로 다르다라는 인물성 이론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기서의 이는 조선과 중국을 의미하고요. 여기서의 물은 오랑캐를 의미합니다. 서양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청나라, 만주족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조선과 이 오랑캐인 만주족이 그 본성이 같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겠죠. 그래서 북학운동, 훗날 개화사상으로까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과 오랑캐인 만주족은 서로 그 본성이 다르다라고 보는 이런 호론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의 국한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바로 그들의 문화를 거부하고 그들을 정벌해야 된다는 북벌론으로 발전하게 돼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위정척사운동으로까지 계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통기국서는 훗날 노론들 사이에서 호락 논쟁의 배경이 되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와 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 안에 이가 내재가 되어 있어서 억지로 이걸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원론적 이기 이원론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이황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기 이원론이었는데 그 이기 이원론을 이와 기가 서로 별개이긴 하지만 기 안에 이가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기 이원론이지만 일원론적 이기 이원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충 설명에 보시면 이황 선생님과 이 선생님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실제로 시험에 나올 땐 이 두 분을 비교해서 내는 문제가 좀 일반적이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자, 이황은 주리론의 집대성자다. 자, 이현적에서 시작된 주리론을 집대성한 분. 이인은 서경덕에서 시작한 주기론을 집대성한 인물입니다. 자, 각각 이황 선생님은 주자의 이기 이원론을 발전시켰다면 이인은 바로 이런 이와 기를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원론적 이기 이원론 이렇게 보고요. 자, 이황 선생님은 이와 기가 모두 발현되는 것으로 보는 반면 이 선생님은 기만 발현될 수 있고 이가 기에 따라서 함께 편승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황 선생님의 저서 중에 여기 전승록변이라는 게 있죠. 예, 전승록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명나라 때 왕수인이라는 인물이 쓴 책입니다. 왕수인은 바로 양명학을 만든 인물이죠. 그래서 전승록변은 바로 이 양명학을 비판하는 그런 저서입니다. 예, 양명학을 이단으로 간주하게 되죠. 보통 조선시대의 책 중에 그 뒤에 변자가 붙는 것들은 어떤 것에 대한 비판서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려 말에 정도전에 불시잡변, 그러니까 불교의 교리를 비판하는 그런 책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변록이라는 게 있죠. 그 박세당의 사변록이라고 하는 것은 성리학을 비판하는 어떤 저서입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이 선생님의 대표적인 어떤 저서들을 보면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면서 쌀로 거둘 것을 주장하는 수민법, 이 수민법을 담고 있는 저서가 동호문답이고요. 그리고 외란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서 10만 양병서를 또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만원봉사라는 어떤 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황의 군주로는 군주가 스스로 성악을 따르고 스스로 깨우쳐야 된다는 성악 10도에 담겨 있고요. 성악지묘, 이의 성악지묘는 군주가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라 현명한 신하가 군주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군주가 할 일은 훌륭한 신하를 등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은 각각 이황의 학문은 주로 영남지방에서 계승됐기 때문에 영남학파가 되고요. 이의 학문은 경기와 호남지방이라서 기호학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성리학이 어떻게 이제 다양한 학파로 분화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 이것이 이제 붕당 정치와도 관련이 있어요. 선조 때 처음 붕당이 시작됐죠. 그 붕당이 시작될 때 동인과 서인으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죠? 동인과 서인으로. 동인의 어떤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여기 보시면 서경덕과 이황, 조식인데요. 실제로 이 동인은 서인에 대한 어떤 강경파였던 북인과 서인에 대한 온건파였던 남인으로 나눠질 때 이 북인이 바로 남명 조식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이고 남인은 주로 경상도 영남 지방에 많이 거주하는데요. 이들은 퇴계 이황 선생님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바로 이 동인이 먼저 권력을 잡았고 광해군 때 북인들이 광해군과 함께 중립 외교를 펼쳤다가 바로 인조 반정으로 이 북인 정권이 몰락을 해요. 그죠? 그래서 서인이 주도하는 가운데 남인이 연합하는 바로 연합 정권이 형성이 되죠. 하지만 이 연합 정권은 서인이 주도하는 가운데 일부 남인 세력들이
연합 정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인 정권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조 반정 이후에는 서인들이 전국을 주도하게 됐고, 당연히 이들은 어떤 양명학이라든가 이런 노장 사상에 대해서는 매우 반발이 좀 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안에서 호란 이후에 서인과 남인이 대립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예속 논쟁이죠. 예속 논쟁. 그런데 이런 예속 논쟁은 겉으로는 상복 문제예요. 그죠? 예, 효종과 효종비가 죽었을 때 그 계비였던 자의대비가 몇 년의 상복을 입어야 되느냐. 그래서 각각 어떤 서인 같은 경우는 신권을 강조하게 되고 신뢰를 강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인 같은 경우는 왕의 예법인 왕실의 예법인 왕례를 강조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어떤 이유였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예속 논쟁에 담겨 있는 어떤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은 서인과 남인 세력들의 학문적인 어떤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서인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신하의 예법인 신례 또는 사대부 예법인 어떤 사례를 강조하게 되고요. 남인들은 왕실의 예법인 왕례를 강조하게 돼요. 자, 그 다음 또 깊이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이 서인들은 어떤 사회 경장론적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서얼 허통이라든가 노비 속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고, 반면에 남인들의 경우에는 어떤 이상적인 유교 국가를 건설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들은 체제 유지가 현실적인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의 신분 질서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서얼 호통이라든가 노비 속량은 반대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훗날 이 두 학파는요, 대동법과 호포법 등 다양한 사회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는 서인과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는 남인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림들의 어떤 학문적인 성향, 성리학의 어떤 학풍의 어떤 다양성은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기철학, 성리학을 발전시키는 하나 토대가 될 수 있겠죠. 또한 이러한 것이 단지 이들의 어떤 철학적인 사변적인 싸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현실적인 어떤 정치, 어떤 통치에 반영되기 때문에 어떤 정치 활성화에도 공헌을 했다는 겁니다. 즉 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리학적 학풍에 따라서 붕당이 성립이 되고 또 이들의 대립 과정에서 성리학이 자연스럽게 발전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점은 이러한 것이 지나치게 철학적인 다툼, 그러니까 지나친 도덕주의로 흐르게 되면서 어떤 현실적인 토지제도의 개혁이라든가 국방력의 강화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부국 강병책은 좀 소홀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16세기 이후 조선이 점차 쇠퇴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또한 여기 참고 사례에 보시면 이황과 기대승의 사단 칠정 논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거는 어떤 철학적인 어떤 사상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한국사라고 하는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역사학에서 봤을 때는 뭐 다룰 수 있는 영역에 좀 제한이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기대승은 이의 학문적 성향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황은 사단과 칠정을 놓고 봤을 때 사단은 선한 이가 발현된 것, 칠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이 기가 발현된 것으로 보지만 기대승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단과 칠정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와 기는 분리될 수 없다. 자, 바로 이의 학문과 유사하죠. 그래서 이기 겸발설 또는 이기 공발설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바로 이와 기는 함께라는 거죠. 함께 발현될 수 있다. 왜? 기만 발현되지만 이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과 칠정이 모두 이와 기가 모두 함께 관여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예학과 보학이 있는데요. 성리학은
예에서 시작해서 예로 끝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인데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게 현실에 드러날 때 그것은 예로서 형식적인 어떤 절차인 예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이러한 예학을 중시했던 이 신진 사대부들의 후배들이었던 이 살인들은요. 예를 들면 활을 쏘는 것 또한 하나의 예법이라고 생각해서 향사례를 주관한다거나 또는 술을 마시는 음주도 바로 예법에 따라 된다는 향음주례라는 게 있었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음악도 백성을 교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법으로 봅니다. 이렇게 예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을 해서 결국 어떤 현상을 낳게 되냐면 바로 예속 논쟁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예속 논쟁. 따라서 예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일단 학문적으로 본다면 성리학의 발전을 분명히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 예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예를 둘러싼 논쟁, 바로 예속 논쟁은 형식과 절차를 둘러싼 논쟁이기 때문에 현실 개혁적인 성향은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학은 형식의 논리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명분 중심의 가치를 강조하는 이러한 예학은 결과적으로 많은 폐해를 낳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든다면 그 폐해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인 어떤 경향, 이것이 어떤 정쟁의 구실을 가져와서 예속 논쟁을 가져왔다. 이 성리학적 예학이 얼마나 이 당시에 심했느냐 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들도 자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이제 곧 설인데요. 설에 차례 지냅니다. 그죠? 근데 가족들 사이에서도 음식을 어떻게 놓은지 그 순서, 그리고 차례를 지내는 방식, 절차, 음식의 종류까지 집안마다 다르고 또 같은 집안 내에서도 친척들 간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이 지금도 논쟁이 될 만큼 이런 성리학 사회, 성리학적 예법이라는 것이 그만큼 대단히 이 시대에는 대단히 활발하게 전개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예속 논쟁인데요. 자, 예속 논쟁은 효종이 사망을 하게 되자 이 효종은 이제 복림대군이죠. 효종의 원래 형이었던 소현세자가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소현세자가 세자실에 이제 갑자기 죽으면서 그 동생인 복림대군이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효종이 죽자 그 어머니였던 자의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느냐. 이때 서인은 1년설을 주장하고요. 남인은 3년설을 주장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서인들은 왕가도, 그러니까 왕실도 사대부 집안이기 때문에 사례에 따르면 이 효종은 차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가 아닌 차남이 죽었을 때 그 어머니는 1년만 상복을 입어도 된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남인들은 비록 효종이 복림대군이 차남이긴 하지만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적장자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왕실의 예법인 왕례에 따르면 적장자인 효종이 죽었으니 자의대비는 3년을 입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또한 효종비가 죽었을 때, 사망했을 때 또 자의대비가 9개월을 입어야 된다, 1년을 입어야 된다 또 싸움이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예송인 기의 예송에서는 서인의 1년설이 채택되면서 서인들이 승리를 거뒀고요. 두 번째 예송인 갑인 예송에서는 남인들의 1년설이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남인들이 집권하게 되죠. 특히 두 번째 예송인 갑인 예송에 승리를 한 남인들은 서인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바로 청남과 탕남으로 구분이 돼요. 청남이 강경파고요. 탕남이 바로 온건파죠. 근데 온건파인 탕남, 바로 허적을 중심으로 하는 온건파인 탕남이 정권을 잡게 됐고 이들은 숙종 때 경신환국으로 다시 서인들에게 정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러한 환국 정치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바로 예속 논쟁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서인은 사례를 강조한다. 남인은 왕례를 강조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근본적인 어떤 논쟁이라고 한다면 바로 효종을
적장자로 볼 수 있느냐, 효종을 어떤 왕위를 계승한 어떤 정통성을 가진 적장자로 볼 수 있느냐에 관한 싸움인 거죠. 서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반면 남인들은 그렇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속노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학인데요. 보학은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 족자를 붙이시면 돼요. 바로 족보학입니다. 족보학. 분당 정치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이 보학은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문의 어떤 종적인 내력과 어떤 횡적인 어떤 이 문중, 어떤 방계의 어떤 이 문중들에 관한 어떤 기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적인 내력과 횡적인 어떤 종족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어떤 의미로서 족보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분당 정치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자기 집안이 어떤 학풍을 갖고 있고 어떤 집안과 함께 같은 분당에 소속되어 있는지, 또 어떤 집안과는 우리가 대대로 대립해 왔는지, 자, 이러한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 족보는 이미 이 시기에는요, 어린아이들이 10세 이전에 이 족보를 외울 정도로 대단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학의 어떤 목적,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양반 가문들이 자신들의 문벌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보학이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훗날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양반을 상징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농업기술의 발전과 함께 일부 서민들이, 일부 이제 농민들 중에 분홍이라고 하는 신향들이 출현합니다. 바로 분홍들이 족보를 매입함으로써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죠. 물론 합법적인 방식인 납속이라든가 공명첩도 있지만 불법적으로 족보를 매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족보는 양반 가문임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한 족보를 만들므로써 자기 가문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성리학과 보학 그리고 예학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선 전기의 문화 중에 바로 조선시대 내내 탄압을 받아왔던, 억압을 받아왔던 바로 불교, 그리고 도교와 민간신화, 그리고 다양한 예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